깜짝 놀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문쌤 국어 논술 문제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수능특강 개념학습 8강에 있는 용비어천가를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용비어천가는 2016학년도에 한번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 똑같이 2장하고 125장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장이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흔치는 않는데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 번쯤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게 나올 건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죠. 다만 지금 문학 교과서에 용비어천가가 2장하고 125장 외에는 거의 안 올라와 있어요. 1장이 올라와 있는 경우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육룡이 나르샤 이런 1장이 올라온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장들은 우리가 거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는 한 또는 수능 완성에 나오지 않는 한 출제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보기에 있는 해제를 좀 잠깐 보고 가자면요. 요게 이제 조선 세종 때 1445년이죠. 1443년에 이제 그 훈민정음 창제를 하고 45년에 집현전 학자들이 지었는데요. 이게 125장으로 된 악장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125장이나 되어 있고요. 해동 육령이 6조죠, 그렇죠?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 이런 6명의 왕들의 사적과 공덕에 대한 송축, 예찬,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장이란 장르 자체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요때만 잠깐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장 장르가 조선 초기에만 잠깐 등장한 것은 악장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장이라는 장르를 만든 이유가 조선을 이성계가 건국을 했잖아요. 그렇죠? 조선을 이성계가 건국을 했는데 사실상 역성혁명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좀 알리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장르가 이 악장이라는 장르입니다. 어쨌든 따라서 이 작품은요 영웅서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대부분 2절 4구의 형식에 주로 전절, 앞절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후절에는 육조의 업적과 관련된 사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2장은 예외예요. 그죠? 대부분 2절 4구로 앞절에는 중국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국에 유명했던 그 뭐 황제라든가 왕들의 고사가 나오는데 2절은 그거 안 나와요. 그래서 2절은 굉장히 좀 창의적인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조선 공부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훈민정음부를 창작한 최초의 작품이므로 이게 중요해요. 국어사 연구에 기중한 자료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용묘천가가 나온다면 문학으로 나오기보다는 문법 파트에서 언어와 매체 문법 파트에서 문법을 묻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오늘 공부도 사실은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같이 그 연계해서 이렇게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보시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아니 밀새죠. 밀새 곧 뛰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일어 발아래 가니. 어, 제가 다음 강의 정도에는 고전 문학 읽기를 잠깐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뭐 대단한 강의는 아닌데요. 어쨌든 고전 문학 읽기는 고전 시가 특히 고전 시가는 읽는 게 되지 않으면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읽는 게 되고 해석만 된다면 고전 시가는 거의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뿌리는 뿌리죠 뿌리 루트죠. 뿌리이고요. 뿌리이고 뿌리 가하고 주격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끝날 때 이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중모음인데 이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모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가 제로 주격이 돼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주격조사가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조차도 이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안 썼다 하는 겁니다. 자, 뿌리가 깊은 이어졌게 한 거죠. 남간 나무는인데요. 요 나무가요. 기역 고경어예요.
자, 남기역. 그러니까 이게 기본 용어 쓰자면 이런 거죠. 남기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모음이 등장하게 되면은 기역이 뒤로 연음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무에 나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사 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읽으면 돼요. 바람에 그래서 여기 에 붙었다는 것. 바람에. 자, 애가 붙었는데 이 애 역할을 봐줘야 돼요, 저거. 바람에 이게 이제 그 장소를 나타내는 초석격 조사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밀세, 밀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리을세는 뭐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 밀리기 때문에 꽃 좋고 자, 꽃 같은 경우가 조금 독특하지요. 받침에 지읒이 쓰였어요. 지읒이. 우리 이제 중세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팔종성법 쓰잖아요.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 하나 더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사실은 시옷을 써줘야 되는데, 시옷 써줘야 되는데, 시옷 대신에 이제 지읒을 쓴 게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막.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꽃인데요. 받침 지읒이 썼다는 거 받고. 좋고는 좋다죠, 그죠? 좋다. 좋다에 받침 히읗이 기역과 만나가지고 축약이 됐어요. 좋다. 그래서, 자, 좋다는 좋다. 굿 또는 like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여름은 열매예요. 열매고 이때 하다는 많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이때 많다. 그래서 하다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다를 쓰면 많다예요. 근데 하다보다는 이게 활용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쓰면은 영어로 말하면 doing이에요. doing. 뭐뭐 하다, 뭐 공부하다, 노력하다 할 때 그런 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많다. 그 다음,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절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절에 해당하고, 후절을,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샘이 깊은 물은 똑같아요. 샘이. 인데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샘 플러스 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뿌리랑 달라요. 뿌리는 제로 주격인데, 얘는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똑같이 자 보조사 부사격 조사 붙어 있고요. 아니 그칠세 똑같죠? 위에랑 아니 그칠세. 자, 내히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내히 같은 경우는요. 요 내가 히읗 고경어예요. 그래서 히읗 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음이 오면 그냥 히읗 소리가 안 나지만 모음이 오면 히읗 소리가 나면서 뒤로 연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봤던 나무랑 똑같아요. 나무도 남기역인데 자음 나올 때랑 모음 날 때랑 활용이 달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건 냇물에다가 뭐가 붙으냐면 주격사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식으로 하면 냇물이 이루어져 이런 뜻이에요. 냇물이 이루어져. 냇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문법 문제로 나오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냇물이 이루어져 내가 되어서 이런 뜻이야. 냇물이 되어서 바다에 요게 이제 애가 붙는데 이게 이제 처석격이에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양이 같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가라니.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릴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기 때문에 어,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까지 간다. 이제 바다까지 가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냇물이 가는 건데 냇물은 뭐가 만들어져요? 샘이 만들어져요. 샘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바다에까지 이르는 이런 구조입니다. 굳이 이제 해석을 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해석을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조선이라는 국가는 뿌리가 깊다 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 125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깊은 나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 아주 오래된 유서가 깊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인 거죠.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 그래서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밀리지 않는다. 꿋꿋하기 때문에 좀 꽃이라던가 열매를 이제 뭐 나라의 어떤 번영, 부귀 또는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융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문화를 만들고 훌륭한 문명을 이루어서 나라가 굉장히 화려하고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게 낙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요. 세미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져 바다가 간다. 그럼 여기 세미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서가 깊은 나라, 조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가뭄은 앞에 나와 있는 바람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조선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더 거대한 어떤 세계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히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축도 또는 축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표현법은 뭐 상징법과 대꾸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은 이거는 뭐 해석이나 내용 정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그냥 기억하면 되고 또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 1, 2학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되고요. 딱히 출제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2016학년도 그 수능에서도 복합지문으로 나왔는데요. 딱히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오답률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볼 게 이제 125장인데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보통 물망장이라고 해요. 잊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물망장 또는 권계장이라고도 합니다. 권고하고 뭔가 경계를 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후대 임금들에게 뭔가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천세 위에 천세는 천년이죠, 그렇죠? 천년. 위는 미리 앞서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미리 정하샨. 정하샨에 여기 이제 샤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주체 높임 선어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천년 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샤를 썼으니까 높임의 대상인 거죠, 그렇죠? 높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에는 주체가 안 나와 있지만 굳이 주어를 보자면 뒤에 우리 성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신, 신령스러운 어떤 존재들이고 또 예, 그 이성계의 그 위에 선조들, 이성계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이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냥 뭔가 범용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느님이 조물주가 천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미리 정했다. 어디다? 한수 북의 한강물의 북쪽이니까요. 강북이죠, 강북. 그죠? 강남은 여기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북에다가 누인 개국하샤. 누는 쌓는다는 뜻이야. 누적하다. 근데 뭘 쌓냐면 인이야, 인. 어진 것을 쌓아서 이런 뜻이야, 어진 것을. 어진 것을 쌓아서인데 일장하고 125장이 서로 연결된다고 보면 결국 이 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육룡 나오잖아요. 그 앞에 육룡. 그래서 해동 육룡이 나라 사이의 그 육룡 그래서 선대 왕들의 업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2장까지밖에 없습니다만 3장부터 해서 뭐 124장까지는 꾸준히 선대 왕들의 업적들이 나와요. 아까 우리 해설에서 봤듯이. 그래서 그런 선대 왕들의 업적들이 쌓여서 개국 나라를 열었다 이렇듯이. 나라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열어 누인 개국 샤 하면서 주진업힘 선언말하고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물주가 나라를 열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왕들이 그 선조들이 어짐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복년이 가 없으니 가는 끝이란 뜻이죠. 끝.
우리 가장자리라는 말 쓰잖아요. 가장자리를 의미하고요. 그렇죠? 복년은 복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축복받은 세월, 시간이 끝이 없다. 우리 이제 그 손우특강 그 해설에 보면은 해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왕조의 운수가 계속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끝없이 왕조의 운수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에 걸쳐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니 점지받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그래서 끝이 없으시니에요. 이제 시가 쓰였죠, 그렇죠? 시가 쓰였는데 주체가 문장에서 주어는 복년이가 주어예요, 그렇죠? 복년이. 그러니까 주어가 복년인데, 복년인데 사람이 아닌데 왜 시를 씁니까? 상관없어요. 이것도 뭔가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신이 니자샤도 경천근민 하사자 더욱 굳으시리이다. 성신은 뭐 성인들, 선조들, 뭐 아니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제 후대 왕들을 되게 높게 보는 거예요. 왕들을.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건 일반 인간이 아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왕들을 갖다가 성신으로 해석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니자샤도는 이 기본적인 니다 있다. 있단데, 그쵸? 있다. 근데 있단데, 요게 이제 반치음이 쓰여요. 그래서 나중에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서 중세고 문법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도,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조선이라는 왕이, 그죠? 왕이 죽으면 다음 그 후손이 또 왕위를 잇고, 또 그 다음 후손이 왕위를 잇고, 이렇게 이어져도, 훌륭한 인재들, 훌륭한 왕들이 계속 자리를 물려받고 이어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는 어떤 일종의 양보절 형태예요. 경천근민 하샤자. 경천금인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천금인이. 그래서 경천금인 해야지만이 더욱 굳으시다. 무엇이 목조가 빠졌죠, 그렇죠? 더욱 아니에요. 목조가 아니라 주어가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더욱 뭐가 굳는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국가의 운명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또는 나라의 기틀이 더욱 아이고 더욱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옮겨가야 돼요. 그죠? 음, 이거 여기다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라가 또는 나라의 운명, 나라의 기틀 어, 어, 또는 앞에서 찾아내면은 이거 내신형으로 많이 나온 건데 복년이 더욱 굳으시리이다. 굳을 것입니다. 굳으시리이다까지 요 이가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라며요. 요거는 좀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야. 그러니까 굳는 것은 즉 문장의 주어인 나라 또는 앞에 있는 복년 또는 뭐 나라의 기틀 같은 것들을 높였다고 보겠죠. 그죠? 만약에 나라의 기틀로 해석하면 얘는 간접 높임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굳으실 것입니다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죠? 누군가에게 얘기하냐면 다음에 나와요. 임금하 하면서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대 높임 선어머러비가 쓰였다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상대 높임. 그래서 굳을 것입니다 라고. 자, 굳이 해석하자면 뭐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임금이 왕위를 이어갈지라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써야만 나라가 더욱 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가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임금하하고 물었죠. 임금하하고는 달라요. 하는 높임이에요, 높임. 높임. 그래서 되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리스펙 하잖아요.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상을 부를 때 하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아버지 하라고 이렇게 불러보세요. 굉장히 존중하는 걸 거예요.
자, 임금이요, 임금님들이요, 알아쇼셔, 알아야 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망장인 거예요. 잊지 말아요. 어? 자, 뭘 잊지 않아야 되냐면, 낙수에 사는 가시여,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요 낙수의 산행가 이야기는요, 중국의 태강왕 고사와 관련이 있어요. 태강왕이, 정치를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낙수에 산행은 요거 이제 나중에 사냥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래서 민간 어원설에 따라서 산행이 사냥으로 바뀝니다. 사냥 간 거예요. 놀러. 레저. 야, 씨, 나라가 통치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나 좀 놀아야 되겠다. 하고 사냥 가서 논 거예요. 그죠? 일주일 사이에 신하들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뺏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태광왕 고사인데요. 그 태광왕 고사를 인용을 한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죠. 나라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 되고 있지라도 이 태광왕 고사에 있는 것처럼 그죠? 너무 신하들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또는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의 장이기도 해요. 어. 자, 하나비는 할아버지이고요. 선조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선조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조들만 믿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라고 여기 이제 잇 역시 이제 상대 높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을 높이는 거죠. 어차피 이건 이제 정인지를 비롯한 신하들이 쓴 작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후대의 임금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임금들조차도 저 자기들은 높여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 유교적 사상으로 볼 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스카하고 여기다 이제 무릎이 딱 쳐야 되겠죠. 하나비를 믿겠습니까? 그 약간 좀 해석상으로는 현대적으로 보면 약간 좀 세련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시여 알아서서 낙수에 사냥 가서 할아버지의 공덕만을 믿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처음에 해석하신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거보다 오히려 약간 좀 반문하는 듯이 해석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뭐 믿어서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만 믿겠습니까? 하는 식의.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조들만 믿지 말고 네가 스스로 열심히 신하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오늘은 용비어천가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봤고요. 여기에는 문법적 요소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지문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하기 한다는 쪽에서는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해두고 수능 쪽에서는 제가 볼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제 확률은 0.0002%? 안 나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죠? 나오면 근데 안 나올 거다라고 저는 믿고요. 대신에 이제 내신 쪽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수능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이쪽이에요. 문학이 아니라 음, 문법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꼭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